정민우는 대형 회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결실을 맺어 승진이 확정된 날이었죠. 부장에서 이사로 그의 명함에는 더 무게감 있는 직함이 새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 부장님. 아니, 이제는 정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동료의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기쁨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키를 꺼내며 백미러에 걸린 작은 인형을 바라봤죠. 아내 서유진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들었는데. 민우는 중얼거리며 차에 오릅니다. 이제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잣말을 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한강변을 따라 달리며 민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던 날 퇴근길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유진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했고 민우의 세계는 그 말과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민우는 핸들을 꽉 쥐며 그 기억을 밀어냅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민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텅 빈 집이 그를 반겼죠.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 태식이야. 지금 시간 있어? 철수의 형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톤이었죠. 무슨 일이야? 철수가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민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김철수.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였죠.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태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부터야.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야. 시간 되면 와줘. 전화를 끊고 민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이미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대학 졸업식 사진에는 민우와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유진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다들 날 두고 가는 거야? 민우는 중얼거리며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한 잔, 두 잔. 유진이 사고로 떠난 이후 가끔씩 찾게 되는 위로였죠. 오늘은 철수를 위한 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민우의 마음속 상실감도 함께 깊어갔어요. 알람 소리에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철수의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날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며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철수를 만났던 날 유진과의 첫 만남에 철수가 옆에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모든 인연의 시작과 끝에 너는 항상 있었구나. 민우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민우는 철수와의 마지막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떠올렸죠. 철수는 그날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라며 꺼내다 말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김철수는 사회적으로 꽤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죠. 민우는 입구에서 헌화를 하고 조문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빈소 안에는 철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웃고 있던 그의 모습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죠. 영정 앞에서 민우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술 마시고 취업 준비하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하해주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우야, 왔구나. 태식의 목소리에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의 형 태식은 상주복을 입고 지쳐 보였어요. 민우는 태식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철수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어. 다만 최근에 조금 우울해 보이긴 했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빈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누군가에게 길을 터주고 있었어요. 민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죠.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른 듯한 충격이 민우를 덮쳤습니다. 눈앞의 여성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내 서유진이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환각일까? 누군가를 착각한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진의 얼굴, 8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유진도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순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손에 꼭 쥐고 있던 조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유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진아.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아이가 민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유진을 닮은 눈매가 민우의 가슴을 찔렀죠.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빈소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민우는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유진아, 잠깐만 유진아. 장례식장 복도에서 민우는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은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돌아서서 민우를 마주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어떻게? 민우의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유진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서야, 저기 자판기에서 주스 한 개 사 마시자. 엄마는 잠시 이분과 얘기할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로 달려갔습니다. 민우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8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계곡처럼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살아있었어?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발, 그냥 날 잊어줘요.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민우는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 8년 동안. 내가 8년 동안.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아이가 주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은서야. 이모랑 삼촌들이 기다리실 거야. 유진은 마지막으로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발 따라오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유진과 아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장례식장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본 것이 환각일까요? 아니, 분명히 유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움직임까지 8년 동안 그리워했던 모든 것이 살아 돌아온 듯 했죠. 정신을 차리고 민우는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이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이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태식에게 다가갔죠. 저기요, 형님. 태식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저 아까 들어온 그 여자분이 누구시죠? 태식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철수 아내 유진 씨야. 왜? 민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의 아내라고요? 유진이? 언제부터 결혼했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7년 정도 됐지. 철수가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어. 교통사고 환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을 잃은 상태였대. 철수가 보호자 역할을 하다가 결혼했지. 민우의 귀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럼 아이는요? 은서, 6살이야. 예쁘지? 6살. 유진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민우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민우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 네. 잠시 현기증이 나서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빈소를 빠져나와 민우는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친구 철수와 결혼해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현실감이 사라졌죠.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철수의 SNS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가족 여행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철수와 유진,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손가락으로 유진의 얼굴을 쓸어내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휴대폰으로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8년 전 유진이 사고 당한 후 실려갔던 서울대학병원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당장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병원 의무기록실 앞에서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의무기록은 쉽게 열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예전 대학 동창인 의사 김지현을 만났습니다. 민우 씨, 여기서 뭐 해요? 지현 씨, 잘 됐네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8년 전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내였어요. 지현은 망설였습니다. 그거 규정상 안 되는데. 제발요. 방금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봤어요. 지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지현은 컴퓨터로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와 말했어요. 서유진 씨, 맞죠? 사망 판정은 없어요. 중증 두부 외상으로 인한 혼수 상태였고 신원미상으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보호자로 등록됐네요. 민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죽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철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죠. 병원에서 퇴원한 날짜가 언제죠? 사고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네요. 그런데 퇴원 당시에도
완전한 기억 회복은 안 된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철수는 왜 민우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유진은 언제 기억을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병원을 나와 민우는 철수의 집 주소를 찾아보았습니다. 태식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포기했어요. 대신 예전에 철수가 종종 언급했던 동네를 떠올려 봤죠. 용산구 한남동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분석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했어요. 운 좋게도 세 번째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철수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철수 씨요? 1103호 사시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민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지금 집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다들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건너편 카페에 자리 잡고 기다렸어요. 유진이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진과 아이가 내렸어요. 민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는 유진을 마주하고 모든 진실을 물어볼 생각이었죠. 민우는 아파트 로비에서 유진과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1층 버튼을 누르고 벽에 기대섰죠. 1103호 문 앞에서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민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어요. 어떻게 여기를?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요. 장례 준비할 게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철수와 유진, 아이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서야, 방에 가서 좀 놀고 있을래? 엄마 손님이랑 얘기해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유진은 마주 앉았어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8년 전 사고 후에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제 이름조차도.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내게 당신이 사망했다고 알린 거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철수가 말하길 제가 실려온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신원이 뒤바뀌었다고 했어요. 그 환자가 사망하면서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됐다고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의 시간들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니요. 그럼 철수는 어떻게 당신을 알게 된 거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는 같은 병원 의공학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담당 의사였던 친구를 통해 저를 알게 됐죠. 제가 기억을 잃고 보호자도 없다는 걸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민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나를 알고 있었잖아요.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철수가 나중에 고백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철수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이름도 과거도 모르는 저에게 삶을 주었죠.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서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났을 때요. 점차적으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우는 유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철수에게 말했나요? 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은서가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한 거군요.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절 너무 사랑했어요.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죠. 그리고 저도 은서를 위해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마지막으로 나와 술 마셨을 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군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최근에 철수가 괴로워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철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여기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민우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없네요. 이제 가볼게요. 유진이 다급히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 기다려요. 내일 장례식에 올 거예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철수,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간 배신자 철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문을 열려던 민우의 팔을 유진이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철수가 당신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요. 죽기 전에 써둔 것 같아요. 민우는 놀라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편지요? 유진은 서랍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마 철수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민우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아파트를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손에는 철수의 편지가, 다른 한 손에는 8년간의 상실감이 쥐어져 있었어요. 편지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민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철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편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일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철수의 익숙한 필체가 적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민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났을 테고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유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않은 건 내 인생 최대의 잘못이었어. 그날 응급실에서 기억을 잃은 유진을 처음 봤을 때 난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했고 유진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리고 비겁하게도 진실을 숨기기로 했지. 유진이 기억을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은서를 갖게 된 상태였어. 나는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유진도 은서를 위해 현재의 삶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탁이 있어. 유진과 은서에게 화내지 말아줘.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 민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정심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쳤습니다. 철수는 친구였고 동시에 배신자였죠. 그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민우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8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땠을까요? 유진을 더 일찍 찾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승진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다시 철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아마도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민우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빈소로 들어갔어요. 태식이 민우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오늘 종일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받고. 민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유진 씨는 어디 계신가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밖으로 나갔어. 은서가 좀 지쳐 보여서 바람 쐬러 간 것 같아. 민우는 빈소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작은 정원에서 유진과 은서를 발견했어요. 민우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 유진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은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 아저씨 아까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죠? 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서야, 저기 벤치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 이분이랑 이야기 좀 할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민우와 유진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편지 읽으셨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기억이 돌아왔을 때 당신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은서가 있었고 철수는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민우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나를 이 고통 속에 놔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은서가 있었고 철수에게도 책임이 있었고. 책임이라고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단순한 책임의 문제였나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을 되찾았을 때 이미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철수의 아내이자 은서의 엄마였죠.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에요? 철수도 없고 이제 다시 당신 혼자가 됐는데. 유진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은서의 엄마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요.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만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난 8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예요. 만약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민우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유진이 여전히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 김철수의 아내이자 은서의 엄마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은서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유진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일단은 친정 부모님께 가려고 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시간인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요. 돌아서려는 민우의 팔을 유진이 붙잡았습니다. 민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민우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민우는 등을 돌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 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의문이 마침내 풀렸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오늘은 철수의 발인 날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이 아직도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차를 몰아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민우는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습니다. 어떤 소리도 그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줄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빈소로 들어가려는 순간 태식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잘 왔어. 지금 막 발인 준비하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식은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실 얘기할 게 있어서. 잠시 커피 한잔 할래? 두 사람은 장례식장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내가 어제 상황을 좀 지켜봤어. 너랑 유진 씨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더라. 민우는 놀랐습니다. 태식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형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태식은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 철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고백했거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백이요? 유진 씨가 원래 내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철수가 그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거.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 철수는 최근 몇 달간 굉장히 괴로워했어.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지. 특히 유진 씨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후에는 더 심했어. 민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1년 전쯤. 철수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더니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 사실 철수도 유진 씨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대. 처음에는 단편적인 기억만 돌아왔는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2년 전이었어. 유진 씨가 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대. 철수 핸드폰에 있던 옛날 사진이었는데 그걸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야.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 전 유진은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녀는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럼 철수는 유진이 나를 기억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했다는 건가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말로는 유진 씨에게 만약 내가 민우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이해하겠다고 했대. 하지만 유진 씨는 은서를 생각해서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로 했어.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유진과 민우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자기가 유진 씨를 내게서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리고 그가 없어진다면 적어도 너와 유진 씨는 다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 민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소원이 그와 유진의 재회였다니 이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유진 씨에게는 이미 은서가 있고 저와 유진 씨 사이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 너에게 전하고 싶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어요. 철수가 유진을 빼앗아 간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철수는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태식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철수 몇 달 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유진 씨한테도, 심지어 나한테도.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을 거라고 하더라.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의 죽음에는 자신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철수의 건강을 해쳤다면? 형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식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조언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도 철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유진 씨도 마찬가지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어요. 발인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은서의 손을 잡고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민우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철수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유진에 대한 감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이미 그녀는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과의 추억, 철수와의 우정, 그리고 지금의 현실.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장지에 도착해 모든 의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까지 남아 철수의 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철수의 묘를 바라봤어요. 태식 씨한테 들었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에 대해서. 민우는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태식 씨가 저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사 승진 축하 파티는 민우의 부탁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저 유진이에요. 민우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우 씨는요? 그럭저럭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유진을 다시 만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시간 됩니다.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8시에 분수대 앞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8시, 민우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다가가자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어요. 은서는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 있어요. 어머니가 손녀를 만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철수가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민우 씨한테도 편지를 줬다고 들었는데요. 민우는 주머니 속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편지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제가 민우 씨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민우는 놀라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말했던 철수의 마지막 소원이 사실이었군요. 그게 가능할까요? 유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서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빠가 없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남자를 데려온다는 건 은서에게 너무 큰 혼란이 될 거예요. 민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어요. 은서는 아직 너무 어렸고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죠. 이해합니다. 은서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일단 은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친정 부모님 근처로 이사하고 은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다시 유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선일 것 같네요. 유진은 민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8년 동안 절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생을 멈춰두지 마세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유진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철수의 죽음으로 이제 제 속죄는 끝났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속죄라고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속죄요. 기억이 돌아왔을 때 당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철수와 은서에게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당신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요. 민우는 유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철수도 없고 저는 은서를 위해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민우 씨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해요.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먼저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시군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의 한강은 조용했어요. 민우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유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했어요. 언제 이사하실 계획인가요? 유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서울 근교로 갈 예정이에요. 은서의 학교도 알아봐야 하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유진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의존적으로 살았거든요. 두 사람은 분수대 앞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유진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유진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뭐든지요. 정말 행복했나요? 철수와 함께.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했어요.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걸로 충분해요. 유진은 민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는 유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모든 게 지나갔어요. 유진은 민우에서 떨어져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우 씨. 행복하게 사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은서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유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진짜로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안녕, 유진아. 민우는 눈물을 머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8년 전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승진 축하 파티도 무사히 치렀고 새로운 직책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유진과 은서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가슴을 조이는 아픔은 아니었어요. 주말 오후 민우는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유진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결혼 반지, 첫 데이트 때 받은 티켓 스톱, 신혼여행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우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추억들이 그를 과거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따뜻한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지. 가장 마지막 사진은 사고 직전에 찍은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 그 미소가 민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민우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덮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어요. 민우야, 어떻게 지내? 네, 형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할 얘기가 있어. 민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태식과의 만남은 또다시 과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어때? 7시에. 민우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식은 이미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구나. 앉아. 민우는 태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한 잔 따라 마셨어요. 형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한테 연락 받았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이후로는 연락 없었어요. 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 유진 씨가 은서랑 외국으로 떠났어. 민우는 놀랐습니다. 외국이요? 어디로요? 캐나다. 유진 씨 대학 친구가 토론토에 산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 도움으로 은서 학교도 알아보고 일자리도 구했대.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과 은서가 이제는 정말 멀리 떠난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어요. 언제 떠났는데요? 어제. 유진 씨가 내게 이야기하지 않은 건 너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라더라.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식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지?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유진이 멀리 떠났다는 사실이 아프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어쩌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유진 씨와 은서가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너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야. 두 사람은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에 대한 추억, 대학 시절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민우야, 철수가 마지막까지 너에게 미안했다는 거 알지? 그리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철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유진을 지키고 싶었던 이유도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가 알면 좋아할 거야. 식사를 마치고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예전보다 덜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꺼내두었던 추억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상자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민우는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추억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자를 다시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책장 한편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자신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유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오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니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북한산 등산로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어요.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산길에 민우는 우연히 한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등산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백운대 가는 길 아세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같이 가실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라였고 최근에 서울로 이사와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민우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헤어지며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민우는 부담 없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문득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유진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집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될 거예요. 민우는 베란다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해볼까? 민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유진에 대한 그리움 대신 그녀가 어딘가에서 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민우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장례식장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민우는 이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8년 동안의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성북동 자택에서 이정호 회장은 매일 그러하듯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매화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가지에는 아직 꽃망울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아침을 즐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문의 경제면에 실린 기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명성 호텔 서비스 품질 하락 논란. 고객 불만 급증. 이정호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전국 주요 도시에 23개의 특급 호텔을 세웠습니다. 3년 전 은퇴할 때까지 그의 호텔은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집사 김영호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64의 나이에도 반듯한 옷매무새와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는 김영호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호 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평창지점은 위생 문제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고 부산에서는 직원이 고객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내가 은퇴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찻잔을 리필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이정호를 보좌하며 호텔 체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83년의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호텔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9살에 미군 부대 호텔의 식기 세척부로 시작해 벨보이, 프런트, 지배인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의 인생이 곧 호텔이었습니다. 문득 1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본점에서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실적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정호는 그때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인사팀의 보고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영호 씨, 나 호텔에 가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그래도 지금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이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그 속에 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신다면 의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영호 씨.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걸세. 내가 다른 계획이 있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정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오래된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펼쳤고 거기에는 40년 전 호텔리어 시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호텔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내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을 좀 골라주게. 그리고 분장도 필요할 것 같네. 분장이라니요? 그래, 나는 노숙자로 변장해서 호텔에 가볼 생각이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김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분장사가 불려왔고 이정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졌습니다. 흰 머리는 더욱 지저분하게 헝클어졌고 깔끔했던 손톱에는 검은 때가 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겨울 점퍼와 구겨진 바지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호텔 재벌 이정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강남 본점부터 가보겠습니다. 영호 씨, 걱정하지 마시게. 3일이면 충분할 것이네. 하지만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혼자 가야 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게. 이정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처음 호텔리어를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호텔 앞에 섰을 때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금빛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화려함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이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호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성호텔 강남 본점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칼바람이 로비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혔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멈춰서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여전히 고급스러웠고 체코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비의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객실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지배인이 나와 상황을 진정시켰을 텐데 지금은 어린 직원 혼자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낡은 점퍼의 지퍼를 올리며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데스크에는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남자 직원은 검은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오른쪽의 여자 직원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 앞에 선 순간 그의 차가운 시선이 이정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다른 운동화. 명찰에는 프런트 매니저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정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투숙 문의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현재 예약 가능한 객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아침에 시스템을 확인했고 객실 점유율이 5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는 더욱 냉랭한 목소리로 특급 호텔의 1박 요금이 35만 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처에 저렴한 숙소가 많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직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수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정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날카로운 제지가 이어졌고 수민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정호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2월의 한파는 매섭기만 했습니다. 그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눈발이 그의 머리카락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퇴근하던 수민이 이정호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호텔 주변을 서성이는 노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민이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을 펴보니 정확히 35만 원이었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퇴근하려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자책과 함께 이 늦은 시간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야간 당직을 인계받던 준호는 로비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오후에 쫓아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 투숙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수민을 향했지만 이미 모든 수속은 끝난 후였습니다. 817호는 안뜰이 보이는 중간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커튼은 얼룩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물이 새고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일찍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수민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준호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호텔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복도 카펫은 닳아 있었고 비상구 표시 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구역을 맡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 근처를 지나다 준호와 수민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준호의 아버지가 언급되었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래된 호텔 배지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호의 기억 속에서 15년 전 부당해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사팀의 보고만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로비는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수민, 이 두 젊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보듬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태도, 수민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 그리고 호텔 곳곳에서 발견된 관리 소홀의 흔적들. 밤이 깊어가도 그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이정호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호텔의 외벽을 비추는 조명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아직 고요했지만 호텔은 이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층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노숙자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주방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제지당했겠지만 이 시간에는 너무 바빠서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방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명의 조리사가 200객실의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 한 조리사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닦을 새도 없이 다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재료가 모자라네. 이러다 조식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날 것 같은데. 어제 발주한 거 아직도 안 들어왔대. 본사에서 결제가 안 났다나. 조리사들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싱크대 옆 재료 창고를 보니 평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재료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억지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침 7시 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투숙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음식이 금세 바닥나기 시작했고 보충이 더디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으라고? 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나온 오믈렛 한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은 탔는데 속은 덜 익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챙겼습니다. 변명 말고 다시 만드세요. 이런 걸로 호텔 이미지 망치게 할 순 없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장님, 준호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제가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볼게요. 수민은 준호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준호의 날선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주방장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이정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날카로움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애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 조식이 끝나고 한숨 돌릴 때였습니다. 이정호는 직원 휴게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아버님도 여기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렇다더라. 15년 전에 부당해고 당하셨대. 그때 1인 시위도 하셨다고. 그래서 아들이 이 호텔에 들어온 거구나. 복수하려고. 아니야. 처음엔 호텔을 바로잡겠다고 들어왔대. 근데 지금은. 대화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흐트러졌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앨범에는 15년 전 호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당당한 미소로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을 보니 이정호도 있었습니다. 호텔 개관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호텔을 정말 사랑하셨대요. 부당해고 당하고도 매일 호텔 앞에서 시위하신 것도 호텔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싶으셔서였대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래서 전 알아요. 준호 부장님이 왜 이러시는지. 겉으로는 차갑고 불친절해 보여도 사실 누구보다 이 호텔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전 그는 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인사팀의 보고서만 믿었을까요? 한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텔은 새로운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는 로비의 구석진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프런트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때 로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VIP 고객이 객실의 불만을 제기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대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규정과 원칙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어떻게든 호텔의 품격을 지키려는 몸짓이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이 준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고객이 돌아간 후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목에 걸린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호텔을. 준호의 중얼거림이 이정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의 차가움도 수민의 따뜻함도 그리고 이 호텔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밤이 되어 호텔이 조용해질 무렵 이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변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오래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817호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정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마. 이제는 내가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우리 호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미주 호텔 연합회의 비밀평가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외국인 신사가 체크인을 위해 프런트에 나타났을 때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노신사의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준호는 귀찮다는 듯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민이 재빨리 다가가 여권을 주워드렸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권에 찍힌 직함이 미주호텔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긴장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층에서 시작된 소동이 곧 호텔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817호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층 객실의 노후한 배관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복도는 물바다가 되었고 물은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설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청소 직원들은 수건으로 물을 닦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투숙객들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일부는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주호텔연합회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명성호텔의 위기 대응 능력이 처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817호의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겨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는 온데간데없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신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이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수미는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위험이 서려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정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도 질책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피해 보상과 시설 개보수,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와 수민을 이 개혁의 주역으로 지명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목의 배지를 만졌습니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수민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호는 미주호텔연합회 회장에게 다가가 2주 후 재평가를 요청했고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로비에는 새로운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이정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을 향한 준호의 날카로운 기준과 수민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호텔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성호텔 강남 본점의 유리문이 열리자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신선했고 어디서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은 어느 때보다 윤이 났고 체코산 샹들리에의 크리스털도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준호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배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닌 새로 수여받은 베스트 호텔리어 오브 더 먼스 배지였습니다. 지난달 미주호텔연합회의 재평가에서 아시아 최고 점수를 받은 기념이었습니다. 수미는 호텔 곳곳을 바쁘게 오가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따뜻함을 호텔의 새로운 DNA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충원된 인력들과 최신식 설비 덕분에 더 이상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한 창고에서는 주방장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식 뷔페는 호텔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팀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2명씩 짝을 이뤄 객실을 관리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가 크게 줄었고 꼼꼼한 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 817호의 천장은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났고 복도의 카펫도 매일 새 것처럼 관리되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허리 통증을 걱정한 수민의 제안으로 매주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팀은 호텔 전체의 배관과 전기시설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실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24시간 호텔의 상태를 감시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시설팀과 미팅을 가지며 호텔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호텔의 가장 큰 변화는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호텔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거노인,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하루 동안 특급 호텔의 서비스를 무료로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준 한 노인의 모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호텔을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 호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준호의 어머니를 VIP룸으로 모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아름다웠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호텔의 변화 이야기, 그리고 수민과의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준호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정호 회장이 직접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준호와 수민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정원을 밝혔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정호는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은 이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마지막으로 호텔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봄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매화나무에는 드디어 꽃이 피어났고 그 향기가 호텔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준호와 수민을 조용히 불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는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 그를 반겼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호텔의 유리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성호텔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기준과 수민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였고
이정호의 용기가 빚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매화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곳에서 호텔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